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명품을 찾아보는 시간, 명품의 정미옥입니다. 오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이슈에도 코스피 지수 결국 1910선을 지켜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이겨냈던 건 바로 개인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명품도 시청자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명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명품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동부증권 송정훈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종일 차장, 유한타증권 이경민 PB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정훈 차장님, 오늘 일본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국내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어려운 거 물어보네. 예. 어쨌든 오늘 그것 때문에 뭐 저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국가 시장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뭐 공에 하락했던 이유를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의 그 경기 둔화하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 요 두 가지가 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나 싶은데요. 일단 유가 하락은 이제 중동 쪽에서 그 감산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가가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면 현재 위안화가 더욱더 약세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자본 유출이 더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그 중국의 뭐 금리 인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그 일본 정부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환율을 결정을 할 때 그 달러화하고 그다음에 유로화, 엔화 등 삼색 기축 통화를 이제 주요 비중을 이제 두고 이제 그 환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달러화 비중을 좀 줄이고 엔화나 유로화 쪽에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그 엔화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죠. 그럼 이제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현재 그 자금 유출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그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뭐 금리 인하 등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뭐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비빌 언덕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고 한국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큰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종일 차장님께서는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다소 조금 수급이라든가 뭐 해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혼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드라기 총재가 3월 달에 일단은 QE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돈 풀기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좀 재차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엇박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인하에 대한 어떤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정책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공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마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도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자금 공급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 이런 것들을 되게 못했거든요. 안 왔는데 요게 이제 전인대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지준율을 인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위에나 약세 때문에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본이 그거를 선제적으로 해줌으로 있어서 역시 중국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유가가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 공세를 멈추고 매수도 해주고 막 이러지만은 그렇게 정확하게 또 매수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수급에 어려움을 좀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1월달 후반으로 오면서 다소 좀 네.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2월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반등세도 이어졌고 또 중소형주,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도 살아 있고, 그래서 다소 조금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 요거는 이제 2월 달 초에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경민 PB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중국의 급등이 좀 나왔죠. 중국의 급등을 살펴보면 뭐 최근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그 중국 정부 당국은 그 미스터 마켓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 부분에 더 큰 낙폭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지금 3천선에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고 모든 시장의 참여자가 낙폭에 과대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여기서 또 인위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가는 또 한 번의 시장 큰 낙폭이 오겠다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런 찰나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이 부분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그 자금이 점점점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누가 자금을 맡길까요? 뭐 정상적이면 그 보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전 세계 그 기조가 QE, 통화 정책 확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통화량의 확대였다라고 하면 이제 통화의 그 화폐 유통 속도, 통화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뭐 경기를 조금 더 그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이 뭐 얼만큼 정말로 잘 도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뭐 신흥국 쪽으로 다시 쏠릴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약 바이오들이 쭉 올랐다가 뭐 그쪽에 뭐 주두주다라고 해서 약간 편승하는, 개인들이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었던 뭐 두산그룹주나 아니면 뭐 LG전자나 뭐 GS건설이나 뭐 이런 매매할 수 없는 종목들,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산업재들이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기관들이 플레이하던, 주도주 플레이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산업재 쪽으로 기관들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면 기존의 수익이 조금 낮던 부분은 분명히 팔고 나서 이쪽으로 자금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에서 뭐 신약 쪽에서 굉장히 많이 큰 폭발적인 그런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저희들끼리 그냥 이야기는 PDR 지표라고, 네. 프라이스 그 드림 레이시오라고 그냥 네. 꿈을 먹는 지표다라고 해서 뭐 퍼 100배, 퍼 200배 이럴 때도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과열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산업재 쪽이나 아니면 이런 대형주 쪽에 반등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매매하기엔 더 까다롭고 더 힘든 그런 시장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보는 시간 투데이 뉴 어라이벌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신상 명품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신상 명품입니다. 네, 호텔 신라 올라와 있고요.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CJ 이렇게 세 가지 신상 명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액세스바이오 가지고 오셨고 호텔 신라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종일 차장님, 송정훈 차장님께서 CJ 가지고 오셨네요. CJ 그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상승 추세로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신상 명품으로서 어떤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네, CJ 많이 올랐죠. 네.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는데 일단 이 회사가 그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네. 내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계열사들의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일단 토탈로 보면 2015년 기준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한 1조 3천억 정도로 해서
2014년 대비해가지고 약 32%뭐 큰 폭의 좀 레벨업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CJ 제당의 그 식품 사업부가 한 1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 회사도 전년 대비 한 13% 개선이 됐고, 또 CJ E&M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2014년 적자에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410억 원,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CJ 제2제당의 그 생명공학 사업부 쪽에서 누적 영업이익이 1,900억, 그래서 큰 폭의 또 각각 계열사들이 전부 다 미운 오리 새끼 하나 없습니다. 보면은 네. 전부 다 그냥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역시 따라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현재 뭐 되는 모습. 그래서 현재 네. 주가는 이런 실적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CJ CGV가 그 중국 사업 부분이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관 개수가 64개에서 올해 말까지 95개로 큰 폭의 또 이렇게 성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하고 또 이제 그 4D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건데,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4D 영화를 엄청나게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그 CJ CGV가 올해는 좀 그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J 그 제1제당이 만두 매출이 또 미국에서 또 한 1,300억 정도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올해도 뭐 꽤 많은 매출이 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상장사인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 업체도 뭐 2014년 말에 대비해가지고 점포 수가 거의 한 90개 정도 또 증가를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주가가 뭐 실적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지만, 또 향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또 현 단계에서 올해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네.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CJ 계열사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CJ CGV도 그렇고요. CJ 제일제당 만두 그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네, 오늘 3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명품입니다. 자, 이종일 차장님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호텔신라 4분기 실적은 조금은 부진했죠.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상 명품으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많이 빠졌죠.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일단은 네, 뭐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네. 메리트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면세점 사업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기대치를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일회성 어떤 비용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창의 공항이 대체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 악화가 손실이 더 컸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전에 마케팅 비용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평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온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인천공항이 이제 새로운 그 사업자가 성장되면서 그 공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어떤 임차료는 또 계속 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그 공사도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비용은 또 없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경쟁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용산에 이제 현대산업개발하고 일단 그 면세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가 늘어난다.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신라 면세점이라는 어떤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상품 개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똑같이 출발을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점차 격차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네.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제 그 면세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영속성, 뭐 이런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년마다 이제 경제 입찰 방식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5년 이후에도 신라 네. 면세점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존의 어떤 사업자들 지난번에 롯데라든가 SK네트워크가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다소 조금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고 뭔가 이제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세점 사업부가 이제 점차 안정화된다 그러면 일단 뭐 1분기에 춘절이 있고요. 2분기에는 이제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 상승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해외에 대한 진출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시장, 국내 면세점은 상당히 포화되어 있지만은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한 움직임이 향후 면세점 시장에 대한 확대와 함께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네.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2016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크게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서서히 이제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네. 왔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호텔 신라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면세점 부분이 이제 안정이 되면 면세점 부분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부분에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 호텔 신라 매력 들어봤어요. 네, 이경민 PB님께서 액세스 바이오 가지고 예. 오셨습니다. 오늘 8%대 상승이 나왔어요. 또 예. 얼마 전에는 케냐에 그 진단 키트를 수출한다는 예, 계약을 공급 계약했죠. 네, 또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예, 네, 그 어떤 전에는 매력? 또 대주주가 지분을 늘렸다라고 네. 하는 공시도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엑세스 바이오는 한국에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 한산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뉴저지 쪽에 그 본사를 소재하고 있고요. 네. 주로 그 영위하는 사업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 네. 이쪽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됐던 게 그 매출처가 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뭐 HO나 뭐 기아대책기구나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부분인데 네. 이쪽에 있어서 말라리아보다 더 심한 좀 질병이 나오면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쪽에 매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급감을 했죠. 거기다가 또 그 신제품이었죠. 신제품 뭐 그 HPV라고 하는 그 인유주동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일명 사막이거든요. 네. 예, 그쪽 진단 키트의 그 출시도 좀 많이 늦어졌고 G6PD라고 하는 그쪽 말라리아에 앞서서 그 인도네시아나 이쪽 동남아에 있는 특정한 그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안 맞으면 죽는지라고 하는 그 신제품 출시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정도 예상이 됐었었는데 3분기엔 나오지 않았고요. 네. 4분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신제품이 안 나오고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매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단 키트 중에서 뭐 올해 예상으로 그 15년도 예상 그 PER 기준으로 하면 한 20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네. 이게 편차가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좀 분명하게 10,000원 이상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회사도 뭐 굉장히 좀 건실하고 좋은 회사라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상승도 충분하고 최근에 이런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자주 목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정원 차장님 오늘 신상 명품으로 좀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마음 가시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명품이 가장 마음에 가시나요? CJ를 제외한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액세스 바이오가 눈길이 가네요. 일단 뭐 네. 워낙 또 이제 차트를 좀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액세스 바이오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뭐 적절한 바닥권에서 뭐 그런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차장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기술적 이제 반등을 예상하라고 들어가 볼 만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여러 여건상 다음 주에 뭐 코스피가 반등을 한다면 일단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는 이제 호텔신라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반등은 나올 텐데 이제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만큼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해소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진단키트와 함께 또 낙폭 과대주도 어제도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 자, 호텔신라. 이경민 PB님께서는 호텔신라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컨셉에 대한 뭐 기관의 그 신뢰나 이런 부분도 대형주지만 약간 좀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송영철 CJ 부분도 좀 좋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되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디플레이션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면 뭐 CJ가 가지고 있는 이쪽 뭐 사업 부분, 뭐 식품 부분도 그렇고 소비재 부분도 그렇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매출의 증가는 그 저성장과 뭐 저성장 시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어서 음식료나 아니면 이런 음식료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들의 주가는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호텔신라보다는 저는 CJ가 좀 좋지 않을까. 네. 예. 이종일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명품을 본다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시나요? 네, 저는 이제 CJ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CJ라는 회사는 이제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 그러니까 여러 개 엄마가 애들을 많이 이제 낳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10아들딸이 있으면은 이제 아픈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CJ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자식도 모든 없고. 것이 이제 다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특히 CJ의 어떤 특징은 바로 이제 내수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내수 관련주들이 내수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많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J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자회사들의 어떤 호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SS바이오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지금 현재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제 소두증에 대한 어떤 움직임 뭐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얘는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간의 어떤 그 진단 그 병을 진단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재료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그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또 매출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WHO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기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어떤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뭐 예산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나온다 그러면 이 주문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 지난번에 말라리아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고 에볼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수요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에 대한 핀트가 약간 좀 다른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보면 뭐 소두증은 백신 쪽이고 얘는 진단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질병 1위가 말라리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에 있어 정책 배정 꾸준히 됐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볼라처럼 뭐 특정한 바이러스가 출해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말라리아에 책정돼 있던 예산이 확 줄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게 작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미 좀 반영이 됐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말라리아 죽는 그 인구는 또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럴 좀 슬픈 이야기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오늘의 신상 명품은 CJ 쪽에 좀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오늘의 신상 명품 CJ로 가도록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신상 명품 CJ로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CJ 가격 얼마로 책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네, 오랜만에 가격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갑자기 막 찾으시느라고. 당혹스러운데요. 네, 얼마로 해볼까요, 신상명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전고점 32만 8,500원까지는 네. 일단 뭐 갈 수 있는 여력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성장성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의 여부에 따라서 뭐 돌파해서 또 새로운 네. 가격대가 이제 또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까지 보시고 매매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가격인 32만 8,500원 맞나요? 네. 네. CJ의 신상 명품 가격 32만 8,5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출연자분들의 애장품 확인해 볼게요. 명품의 두 번째 코너 히스 컬렉션입니다. 출연자분들의 애장품 확인해 볼 거고요. 선정이 된 명품은 명품관에 입성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경민 PB님 어떤 명품 애장품 가지고 오셨나요? SK입니다. SK 애장품으로 SK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종일 차장님께서는요.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요. 아이센스 저희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종일 차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정훈 차장님. KB손해보험. 네, 차장님 오늘 금요일이라서 피곤하신가 봐요. 안 피곤해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네, KB손해보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 업종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명품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그 생보다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그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보험사는 보통 이렇게 금리를 올려줘야 자기들 자산운용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금리가 이제 뭐 지금 인상이 아니라 더 떨어뜨려야 될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손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손해율이 좀 높아가지고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네. 있고요. 물론 뭐 4, 4분기까지도 이번 4,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지는 않게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 손해보험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단 뭐 정부 측에서 최근에 그 보험료를 좀 규제를 했었는데 이거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자동차 보험료를 일단 등급별로 해서 최고 15%가 네. 올라가고요. 또 수입차 관련해가지고 수리비나 렌터카를 현실화하는 거. 그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이 위험률을 조정하면서 최대 30%까지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3% 무조건 이자를 주겠다를 2%로 떨어뜨리는 거죠. 뭐 그만큼 이제 보험사가 손해가 축소가 되거나 남는 구조니까. 그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보장 상품이 폐지가 되거나 이게 손해율이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상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제 보장이 축소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정책들이 무조건 다 이게 보험사한테는 좋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되는 부분들을 좀 정부 쪽에서는 이제 좀 상쇄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보험사 측면에서는 큰 이제 수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보 쪽이 네. 그 수위를 이제 볼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KB 손해보험은 거기에 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이게 원래 이제 LIG 손해보험 인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게 LIG 시절에 그 미국 지점에서 손해를 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인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약 1,30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130억 정도는 이제 손실 본 거 메꾸는 거였고요. 한 1,000억 정도는, 1,100억 정도는 이제 그 자본 확충하는 거 구조로 이제 작년에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LIG 손보 관련 부분들은 좀 마무리가 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요 LIG 손보 때문에 상당히, LIG 손보라고 그랬다. 미국 지점 때문에 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3, 4분기쯤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 4, 4분기 실적에는 이제 온전한 실적이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아마 4, 4분기에는 막 큰 폭으로 일단 뭐 증가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약 한 2,513억 정도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그 LIG 선보 쪽에 선보 시절에 없었던 그 KB 금융 네트워크를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못해도 빠졌던 주가만큼은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올해 주가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예,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런 정책들이 회사 입장에서 좋은데 이게 그 고객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네요. 차장님 고객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품 글쎄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KB 손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약간 네. 좀 2등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보사나 손보사나 이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보험사들에게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손해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자동차 사고가 네.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겨먹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남겨먹는 것 남긴 돈을 가지고 또 잘 운영을 해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금리가 이제 최근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저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다소 이제 하락은 멈추되 저평가됐다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렇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은행주들도 최근에 이제 저평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은행주도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은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네.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맞지만 이런 정책들이 큰 반등을 불러오기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네. 작년에 이제 그 손보주들이 뭐 삼성화재를 비롯해 동부화재 비롯해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수익률이 좀 괜찮아요. 작년 1월 달부터 계산해 보면 좀 많이 네. 올랐던 부분이 있고, 근데 대신에 KB 손보는 못 갔어요. 뭐 작년 동안 한 4% 상승했나? 상당히 좀 소외됐던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정상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저의 작년에 1월 달에 3만 7천 원 정도 됐거든요. 최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네. 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그렇게 그러한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보험사가 이제 생보는 2차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2차익보다는 그 4차익에 상당히 더 그 실적이 많이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험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분이 남는 구조거든요. 네. 보험료가 오히려 손해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보험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보 쪽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자율 부분들은 생보 쪽보다 훨씬 더 좀 덜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자동차 보험 쪽인데, 네. 이 없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수입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렌트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사실 그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차 관련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거는 당장 실적에 그만큼 그 남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게 만약에 삼성화재를 지금 사가지고 현재 뭐 주가가 레벨업 된다 그러면 그런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KB손보가 지금 그런 정책적 수혜를 받는다고 본다면 현재 주가보다 좀 더 네. 정고점을 돌파해서 조금 더 진행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정고점을 돌파할 왜냐하면 충분한 여지가 타 있다. 보험 경쟁사들은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가 현재는 뭐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KB손해보험의 차례다. 네, 이경민 PB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SK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예. 부분에서 애장품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일단은 저평가 네.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SK도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로 계열회사를 쭉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만큼도
좀 못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지분 구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적정 주가에 한 37% 정도 할인돼서 가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문제도 있었죠. 뭐 혼외정사 좀 스캔들이 있으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최태원 회장이 SK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의 루머는 뭐 이혼하게 되면 SK 지분을 반을 떼줘야 된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제일 좀 크게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루머는 딱 그냥 루머로 끝내고 네. 스캔들로 끝내고 이 회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는 우리나라에서 M&A로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는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뭐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 OCI 머티리얼즈를 또 인수 발표를 하면서 뭐 반도체 쪽에서 뭔가 시너지를 또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또 SK 이노베이션이죠. 그쪽 부분도 예, 굉장히 M&A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잘 잡았고요. 그 전에 SK텔레콤이죠. 통신회사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성장 시대에 그 SK그룹은 M&A를 통해서 뭐 새로운 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SK는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이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분을 조금 M&A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거론도 했고요. 뭐 SK 네트워크스는 면세점 사업에 떨어지면서 M&A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SK 이노베이션은 SK 배터리 시스템 부분을 합병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로 나가겠다. 뭐 SK텔레콤은 그 브로드밴드를 합병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브로드밴드가 이제 CJ 헬로비전 또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합병에 있어서 M&A에 있어서는 드러난 것만 보면 SK 정말 그룹이 많네요. 탑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삼성이 뭐 테크인 팔고 뭐 정밀화학 팔고 뭐 이렇게 합병하는 건 지배구조 수순이지만 SK 쪽은 아마 좀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나 이쪽으로서는 네. 굉장히 좀 매력이 높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일으키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답은 M&A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놓고 보면 SK도 그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조금 더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저는 SK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뭐 스캔들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통의 그 지배구조 하는 방식은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를 좀 크게 매입을 해서 인적 분할을 해요. 그러면 뭐 사업 네. 부분하고 홀딩스 부분을 나누거든요. 그럼 둘이서 그 주식을 수합을 한 다음에 홀딩스 부분을 지주회사하고 합병을 시키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든든해지거든요. 심하게 보면 네. 5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3% 가지고 있던 게 뭐 15% 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SK는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많이 했죠. SK텔레콤이 아마도 분할을 해서 그 수합을 하고 네. SK텔레콤이 SK하고 합병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사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 주가가 좀 좋지 못한데 지금은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SK 그런 최태원 회장한테 바로 들어가는 돈이 좀 줄기 때문에 지금 시설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병을 해서 손자 회사를 자회사로 올려서 그 수익분을 가져가겠다는 그림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SK 그룹도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지배구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특정 부분의 그런 그 안 좋은 이야기로 인해서 SK 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뭐 내재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업의 그 성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향후에 변화되는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명품은 네.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M&A로 가장 큰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SK 저평가 매력이 있다 지금 구간은 그래서 명품으로 가장 부합하다. 네, 이종일 차장님께서는 아이센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부합했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데 반해 근데 주가는 그만큼 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명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이센스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뭐 이런 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용,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공 눈물,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성장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러한 그 고령화, 헬스케어 관련 기업군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향후에도 이제 30년 동안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피부로 와닿는 바로 이제 사업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6억 명 정도가 뭐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이런 쪽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저성장 시대의 성장 네. 국면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그 아이센스라는 회사는 이제 혈당 측정기하고 혈당 스트립이라는 일회용 소모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일회용 소모품의 이제 사용 그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80%가 넘는 그런 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혈당 스트립이 하루에 당뇨 환자가 4개 내지 5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점유율만 확보된다 그러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센스라는 것은,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혈당 측정기, 다른 여타 회사들은 뭐 30초 만에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한 5초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네. 다른 여타 기업군들과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러한 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크레이사, 일본의 아크레이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가메트리스, 네. 미국의 아가메트리스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크레이사가 이 송도에 전용 공장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발주를 좀 많이 해줘서 그런지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4분기 실적이 호전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바로 이제 또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네. 당뇨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아마 이제 공장을 짓고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 본격 성장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다스코라는 중국 회사와 이러한 것들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또 성모병원과 함께 그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 네. 여기에 이제 동반해서 진출하면서 여기에 따른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의료 인프라에 참여를 한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향후의 성장성을 좀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센스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장 속도는 조금은 미미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라는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송정훈 차장님 아이센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궁금한 명품 아니에요? 아이센스는 네. 사실 뭐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죠. 아이센스 모르는 사람이 있을 네.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명품이죠, 사실. 이거는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 안 해도 누구한테 다 명품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네.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SK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고 뭐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명품이죠. 그것도 사실 명품인데, 일단은 누구나 다 하는 명품보다는 저 외의 명품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희소성이 그쵸? 있는 명품을 네. 좀 입고 있던 명품, 네.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찾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좀 대형주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사실 시장하고 반대로 가기 되게 좀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좀 움직여야 SK가 좀 움직이는 거고, SK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시장보다 더 오버해서 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이제 자산이 뭐 5억, 6억, 10억이 있으면 근데 묻어놓겠죠. 지금 싸니까. 네. 근데 웬만한 그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 정도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SK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일정 부분까지 이제 반등이 가능할 건데, 중요한 거는 SK가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올해 시장이 과연 2,000포인트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저는 시장이 움직여야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SK와 아이센스는 물론 명품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명품이라서 매력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자, 그런 면에서 KB손해보험이 명품의 그 희소성, 가치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피비님. 일단 뭐 제가 손해보험은 네. 좀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근에 보면 날씨가 갑자기 혹한이 왔죠. 네. 뭐 자동차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차 사고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조금 이상합니다. 온난화로 그쵸. 인해서 남방 쪽에 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던 제트 기류가 내려오면서 말도 안 되는 추위가 왔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추웠어요. 네. 근데 이런 기상 이변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이 된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산정할 수 없었던 손해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도 한 2, 3년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손해보험이 KB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럼 KB가 손해보험을 인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지만 아무래도 KB 쪽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쪽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뭐 KB 은행 쪽으로도 좀 많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손해보험보다는 뭐 KB 은행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제가 매매를 거의 많이 못 해봐서 예, 특별히 주가가 뭐 그렇게 매력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제 그 손해율이 인상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규제를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이제는 보험료를 산정을 해라.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라. 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보험료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올라갈 거고요. 그냥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참, 명품을 고를 때 이 업종만 본다면, 이 종목만 본다면 참 괜찮은데, 아, 자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서, 자꾸, 네.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종일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이센스 가지고 오신 명품 너무 많이 알려져서 매력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네.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좋은 이게 남들 주식이다. 다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센스. 아니,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뭐 제약바이오 쪽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 꿈을 먹는 거 아까 뭐 네, PDR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바이오 신약 쪽 개발 쪽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업종 뭐 아이센스처럼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그만큼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의료기기나 진단 쪽 이쪽 업체를 잘 보고 있는데 그쪽 차라리 실적을 따박따박 찍혀주는 쪽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예, 네. 뭐 그리고 손해보험 네. 쪽은 뭐 작년에 손해보험 회사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쪽만 좀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 올라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예, 들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내 말씀드렸더니. 예. 네. 이종일 차장님께서는 SK나 KB손해보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까 KB 손해보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타 보험주들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 뭐 네. 현대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KB는 일단 그 예전에 LIG보다는 좀 많이 영업력이라든가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의존도가 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이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조금 불안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네.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라보고 있어야 금융이라는 어떤 업종을 바라보고 있어야 일단 관심이 좀 가는 거고 그래야 움직임이 좀 있고 뭐 이러한 어떤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K라는 회사는 아까 이제 CJ하고 똑같이 이제 지주 회사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자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SK텔레콤,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건설, ENS, 해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아까 CJ보다는 좀 약간 좀 아픈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좀 그런 회복세가 좀 더딘 그런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ENS나 건설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해도 네. 그런 업종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SK라는 회사는 이제 사업지주 회사인데 그 IT 뭐 아웃소싱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되는 그 지주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돈 잘 벌고 있지만 네. 얘네들은 이러한 캡티브 마켓 그룹의 어떤 아웃소싱이라든가 IT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거는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외쪽으로 이제 해외로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그거를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느냐 이것도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의미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좀 확대된다 그러면 SK가 좀 더 메리트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열 손가락 중에서 아픈 자식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이경민 PB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 어떤 뜻이었나요? CJ 자식들보다는 아픈 자식들이 맞고요. 네. 다만 공감한다는. 예, 네. 그 부분은 격하게 공감하는 게 맞고 다만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뭐 제가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입사할 때는 네. 뭐 금융업종 이쪽이 굉장히 크게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매력이 없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가장 매력이 있는 건 제약바이오 약가 쪽이에요. 그러면 네. 또 이쪽으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데 또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쯤에는 또 그게 매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돌고 도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CJ 자식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나 아니면 그런 M&A 쪽으로 해서 사업 부분은 SK 쪽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SK텔레콤 IoT 관련돼서 뭐 잘 하고 있고요. 뭐 키즈폰 네. 쪽으로도 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잘 나오는 거 지배구조 때문에 뭐 대규모 투자하면서 순익 좀 깎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앞날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길게 보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내 자식 앞으로도 잘 될 거야라고 어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명품 골라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SK, 아이센스, KB손해보험. 일단 아까 아이센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한번 나왔고요. 자, 송정훈 차장님 그러면은 SK와 아이센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차장님께서는 어떤 명품을 당연히 아이센스죠. 당연히 아이센스 쪽으로. 네. 아까 이경민 차장님께서는 아이센스 한 표 주신 거였고요. 예. 오늘은 그래도 의견이 좀 조율이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굉장히- 사람이 공감하는 명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명품으로 알고 있고 공감하는 명품. 그렇죠. 네. KB손해보험도 물론 그 명품으로서 희소성의 가치도 있긴 하는데 요즘 장이 어려서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품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나요? 네. 이경민 PB님 그럼 오늘 좀 아이센스 쪽으로 결정을 해봐도 될까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까 실적에 따박따박 찍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대형주 뭐 이쪽으로 해서 매매할 네. 게 아니면 실적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네. 안 보인다라고 하면 실적이 제일 답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실적이 생각합니다. 따박따박 찍히고 있는 그 어른분들이 이게 좀 뭐 그냥 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남편 월급이 따박따박 찍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아이센스. 오늘의 히스 컬렉션 명품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 컬렉션 명품 아이센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이센스 이 애장품 가격 얼마로 책정을 해볼까요, 차장님? 네, 오늘 38,350원인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상승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반드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1차적으로 한 4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1차적으로 45,000원까지도 명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네, 차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고 이경미 PB님께서는요. 예, 뭐 그 이상 가야 되겠죠. 그 이상까지 본다면 혹시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1년 뒤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적이 네. 좀 찍혀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고 뭐 저성장 국가에서 성장하는 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 주가를 뭐 지금에 있어서 네. 논하는 거는 조금 의미는 없지 네.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일단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그럼 45,000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센스 이 애장품의 가격 4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저희 명품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투자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